오늘은 저희가 이제 심산 김창숙 선생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되게 감동받았던 그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김창숙 치면 다 탤런트 나와. 탤런트 내지는 부티크, 김창숙 부티크 이런 거 나오는데, 심산 김창숙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였잖아요. 조선시대에. 나라를 잃었을 때 유교가 독립선언서에 3.1 기미 독립선언서에 같이 참석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되찾는데 아주 힘을 기울인 때 대표적인 유림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조선의 마지막 선비라고 불리는 심산 김창숙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것은 이 김상 선생님이 쓰신 심산 김창숙 평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국 선생님은 아니고 다른 분이 학자가 김창숙 선생님을 5기로 인생을 5기로 나눠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이제 할 텐데요. 일기는 1905년에서 1910년 사이로 우리나라를 이제 완전히 빼앗기기 전에 을사늑약에서 경술국치 사이를 일기로 이분은 보셨는데요. 김창숙 선생님 언제 태어나셨냐면 1879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경북 성주 출생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뭐 황해도 태어나신 분, 함경도 태어나신 분 많이 했잖아요. 드디어 경북입니다. 경상도 하면 뭐죠? 바로 유림. 네, 이런 유학의 그 마을 고장인 이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경북 성주에서 아주 전통적인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13대 조상으로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동강 김우옹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문정공의 시호를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충무공, 무슨 공 이렇게 있듯이 문관으로서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신 분에게 드리는 시호가 바로 문정공인데 그 문정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조 참판, 뭐 대사성 이런 거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남명조식. 우리가 유학자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분이 남명조식 선생인데 이 남명조식의 문화생이셨어요. 김창숙 선생님이 8대조쯤 되면 그때부터 조금 관직하시는 분이 좀 없어져요. 이 뒤로 갈수록 어때요? 조씨, 풍양조씨, 뭐 또 안동 김씨 이런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이 과거 제도가 조금 공정하지 못한, 그리고 그 집안이 아니면 관직에 잘 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 때에 와서는 거의 보통 중인이나 그냥 농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사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강 김우홍 선생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김창숙 선생님의 아버지가 누구셨냐? 바로 김호림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창숙 선생님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교육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 김호림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유학자 중에서도 개혁 사상이 있으셨고 특히 계급 타파, 이 양반으로서는 유림 양반으로서는 계급 타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김호림 아버지는 계급을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들인 외아들이었어요. 김창숙 선생님이 일남 사녀의 외아들이었었는데 그 외아들도 농민들하고 같이 농사 짓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점심도 같이 줄 서서 먹게 하는 그런 이 당시로는 파격적인 그런 행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동학농민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학군들이 이 양반 집들에 와가지고 그 동학농민군이 이 김호림 선생님 집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이분이 그만큼 개혁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영향을 미치셨던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안의 가풍과 특히 아버지의 개혁적인 사상, 그리고 이분은 스승이 누구냐면 한계, 또 대계라고도 해요. 대계 이승희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버지가 김창숙 선생님을 6살 때부터 공부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켰는데 한 번 읽으면 다 외우는 그런 기억력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고 의협심이 오히려 있었지 이렇게 진득하니 앉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이제 김창숙 선생님이 한 16살 이때쯤 돼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때 좀 정신을 차리신 거야.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가? 이 대개 이승희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계 학파가 있을 정도로 이분이
그 유학자 대표적인 그런 스승이셨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중국의 만주로 이주하셔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이 유학자 중에 그렇게 의병들은 많이 넘어갔지만 이분도 넘어가셔가지고 그 이상설하고 같이 이 한흥동을 건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영향을 받았고, 또 마찬가지로 곽종석이라는 분, 이분도 파리장서회의 할 때 파리장서를 쓰신 분이신데, 이 두 분을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러다가 190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독립운동사 하다 보면 다 결정적인 사건이 1905년이야.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거의 우리나라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래서 아주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이때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니까 스승 이승희와 같이 이 을사오적 처단 상소를 올리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먼저 볼게요. 이게 바로 심산고택이라 그래서 지금 경북에 가면 경북 지역 문화재로 선정이 되어 있는 심산 김창숙 생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경상도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심산고택이 있고요. 여기가 생가고, 이분이 한계 이승희 선생이고요. 이분이 바로 면우 곽종석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 스승으로 스승이면서 우리나라 유림계에 이렇게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던 대표적인 그런 이 두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인의 글을 읽고도 세상을 구제하던 성인의 뜻에 깨우침이 없으면 이것은 거짓 선비다. 이렇게 김창수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뭐예요? 이게 지행합의라고 느낌이 비슷하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인을 읽었는데 그에 따라서 세상을 구제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선비가 아니다. 즉 진짜 선비는 성인의 글을 읽고 세상을 구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을사오적 그 처단하는 상소를 내게 되는데, 그걸 이제 청한단 말이야. 참하시라. 뭐를? 오적을. 그래서 오적을 참하시라는 청을 내는 걸 청참오적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지부상소라 그래가지고 이 부가 우리 배웠듯이 무슨 부죠? 도끼부. 도끼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제가 소를 드리는데 이 상소를 거역하신다면 제 목을 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끼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머리를 풀고 궁 앞에서 이렇게 소를 올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함께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역적을 치지 않는 사람도 역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역적 안 치면 역적이다 이거예요. 엄청 센 발언이야.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서 유림에서 을사오적 처단 상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옥고도 치르시고, 나중에 1909년에 돼서는 일진회, 대표적인 친일 그 단체인 일진회를 성토하게 돼요. 일진회 성토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또 8개월 동안 옥고를 또 치르시고, 그 다음에 1910년에는 뭘 하시냐면 그 국채보상운동 아시죠? 국채보상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국채를 어떻게 모냐면 옛날에 다 담배 피셨잖아요. 그래서 금연 하는 거야. 그래서 단연 동맹회를 만드셨는데 그때 이 경북 지역 대표를 하셨어요. 김창수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그 자금을 모았는데 자금이 많이 모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금을 이 유림계, 그 당시 유림계 중에서 좀 친일 유림계들이 있었어. 그 유림계들이 이 지역별로 뭐 하지 말고 한꺼번에 돈을 모아가지고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집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김창수 선생님이 아니다.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성분을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못 믿겠어. 그래서 그렇게 국채보상을 완전히 할 수 없다면 그 돈으로 아예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래서 이 경북 지역에서 모은 돈은 경북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겠다라고 해서 사립 성명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성명학교가 바로 이 학교예요. 이 학교인데 원래 이 학교는 그 13대 조상이셨던 김우홍 그 분이 1729년에 청천서원이라는 걸 만드세요. 이 13대 그 조상 되시는 그 김우홍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그 선조 때 계시면서 그런 관직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그 유성룡 있잖아요. 서해 유성룡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있을 때 누명을 벗겨주신 분이에요. 문전공이 되시면서 이렇게 서원을 받게 됐다가 나중에 이게 대원군 시절에 서원 철폐를 하잖아요. 서원이 철폐가 돼. 그럴 때 김창숙의 아버지 김호림 선생님이 청천서당을 만들어서 여기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불이 한번 나거든요. 1901년에 불이 나가지고 이걸 다시 김창숙 선생님이 1910년에 그 모았던 돈을 가지고 이 지역에 내려오셔서 성명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내려왔을 때 경북 여기 성주에서는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그 공자왈 맹자왈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새로운 신학문과 곁들여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김창숙 선생님은 지금은 유림들이 나를 반대하지만 그 반대를 한다고 거기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나중에는 나의 선택이 옳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을 받아서 여기서 공부를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1910년 8월 29일에 결국 나라를 잃게 되는 거죠. 경술국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1910년에서 이제 파리 장서 사건이 있기 전인 1918년까지를 이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때 1910년에 뭐를 했다? 음주와 양광을 했다. 뭐냐면 나라를 잃고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술로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양광은 뭐냐면 가짜 미치광이 노릇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음주와 양광 생활을 거의 3년을 했대. 어머니가 참다가 너가 지금 그 조상들을 다 욕먹이고 네가 이렇게 한다고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쩜 네가 이렇게 끝까지 어미가 참고 있는데 3년씩이나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학문에 정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김구 선생님 보면 또 김구 선생님도 보면 되게 철없는 행동 하신 거 있잖아. 그런데 그거를 깨우쳐 주신 분이 어머니이시듯이 이 김창숙 선생님에게도 우리가 보여지진 않지만 안동 장씨라고만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근데 그 어머니에 의해서 학문에 정진하게 되십니다. 한주학파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파리 장서에 서명을 하셨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한주학파인데 한주학파는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승희의 아버지가 만드신 그 학파입니다. 경북 성주 지역의 독특한 학문적인 파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경북하면 안동 이렇게 알잖아요. 경북 안동과는 좀 다르게 경북 성주에도 이런 그 특이한 학풍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한주 이진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이진상 선생은 뭐였냐면 심즉리설을 이야기하게 돼요. 심즉리 주기론하고 주리론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기론이 아니라 주리론 그러니까 태계 이황의 그 라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태계 이황의 라인인데 심을 얘기했어요. 심을. 그래서 예전에는 이 유림 유학에서는 심을 이야기하면 거의 양명학 우리가 지난번에 그 박은식 선생한테 얘기했듯이 이 양명학 쪽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단으로 그 당시에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심정리는 뭐냐? 마음이 곧 우주의 이치다 라고 해서 이 심학의 전통을 좀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학이라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도학이랑 연결이 되고 또 선학이랑도 연결이 되고 또 불교랑도 연결이 되는 그 세 가지 라인으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심증리라 그래가지고 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수양을 해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그 사상의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증리설도 있고 또 이 한주학파는 또 뭐였냐면 만국공법을 받아들이게 돼요. 만국공법.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 한주학파의 그 8명의 대표적인 그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곽종석이라는 분이에요. 곽종석이 누구냐? 아까 파리장서 그 초안을 쓰신 분이시면서 신산 김창숙의 스승이었잖아요. 이 곽종석의 일생을 보면 이 한주학파가 어떤 모습을 띠는지를 알 수 있어요. 곽종석은 실용학문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학문 있잖아요. 그런 학문을 받아들이신 분이세요. 받아들이면서 이분이 공부한 걸 보니까 불경 공부했어. 뭐 유림은 말할 것도 없이 태계 그 유학 공부했어. 그 다음에 기독교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철학을
그 집대성 해가지고 쓴 책이 철학고변이라는 책을 쓰셔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그리스 철학 논문으로 알려질 정도로 이러한 책들을 쓰십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뭐냐? 국제법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이 곽종석이라는 분은. 그래가지고 만국공법을 미리 먼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적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심산 김창숙 선생도 곽종석의 제자 중에 가장 선진적이었고 가장 급진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스승이었던 이승희, 이분은 뭐예요? 아까 제가 그 한흥동 건설에 같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상설 선생하고 교류를 하게 돼요. 근데 이상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뭐죠? 수학자, 우리나라 최초의 수학 교과서를 만드신 분인데다가 이상설 선생도 서양의 그런 학문이나 공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이승희 선생도 처음에는 아주 그 위정척사적인 느낌이 두 분 다 있으셨어. 그런데 나중에 이러한 학문들을 받아들이시면서 선진적인 그런 학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국공법을 알았기 때문에 파리 장서에 41명이나 서명을 하신 가장 많은 학파가 한주 학파였어요. 철저한 이런 유학자이시기도 하지만 심학이라 그래서 인간을 믿는 거예요.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 그 마음, 이거를 믿는, 인간을 믿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재 신채호 선생하고 이회영 선생하고 북경 삼거리라 그래가지고 임시정부에서 이승만하고 이제 결별을 하고 북경으로 가잖아요. 그 북경 삼거리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단재 신채호, 그 다음에 우당 이회영, 그리고 심산 김창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세 분의 특징을 보면 자기 자신을 수양을 해가지고 내가 완벽한 인격이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아나키스트라든지 이회영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바탕에는 이러한 유학적인 그 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또 아주 그 가혹한 속에서 어떻게 그거를 인간적인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할 때는 항상 밑에 뭐가 있었어요? 이 움직일 수 없는 다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이길 수 있었지, 철학이 없으면 항상 등 따시고 배부른 것만 찾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이러한 철학이고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산 김창수 선생님 어쨌고 뭐 안진뱅이였고 뭐 아들이 죽었는데 어쨌고 그런 외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속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이러한 철학, 거의 종교에 가까운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런 걸 해주는 뭐 경제적인, 정치적인 인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린 아이들이나 우리 국민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정신을 깨워주고 우리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철학적인 이야기를,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강사님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임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3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도 계속적인 학문 정진을 하다가 1919년에 이제 그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막 이런 거 나오면서 할 때 미리 이 유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림의 대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유림하면 특별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부분의 관직에 있거나 좀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유학자예요. 그렇죠? 노노맹자 다 공부하고 관직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 과거 시험 쳐가지고 패스하는데 그 과목이 다 유학 과목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윌슨의 민족 자결 그 주의가 나왔을 때 그 해외에 가서 독립운동하고 의병운동 하던 사람들은 다 이때가 기회다 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우리 국내에 있던 친일파들은 어땠냐? 이완용 이런 사람들 뭐 했냐면 윌슨의 그 민족 자결주의를 딱 듣자마자 독립 청원서가 아니라 독립 불원서를 작성을 해요. 우리는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독립 불원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일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앞에 나간 사람이 이완용하고 김윤식이라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독립 불원서를 작성하는 걸 알고 이 유림들이, 특히 이 한주학파라든지 그 양명학파라든지 가마학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미리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독립청원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유학자들이 거부를 해요. 많은 유학자들이 왜 거부를 하냐.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한다 하고 이제 그 대충 초안을 해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세 개를 약속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여기에 사인하겠다. 그 세 개가 뭐냐? 첫 번째는 복벽주의인 거야. 다시 왕을 세우는 거여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단발령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다. 단발 안 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저 서양 것들하고 같이 하겠냐. 이런 걸 해가지고 기독교를 배치하고. 근데 우리 3.1 그 기미독립선언서에는 기독교인이 16명이었잖아요. 천도교인 15명. 그러니까 기독교 말도 안 되는 서양 오랑캐의 종교 안 돼. 기독교 16명. 또 15명은 천도교야. 천도교 저 동학 것들 아래 것들 안 돼. 이것도 안 돼. 불교. 옛날에 유교에서 불교 얼마나 깔봤어. 중들 막 이래가지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벽이 아니잖아. 민주공화정이잖아. 세상이 바뀐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림들이 안 하면서 이게 머뭇머뭇된 거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늦게 연락을 이제 받고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이 3월 1일 만세 운동을 보면서 그 대세를 느낀 거지. 말이 필요 없는 거지. 아, 이제 10년간 그 고통해봤던 민중들이 다 돌고 일어나는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주학파 중심으로 그 다음에 양명학자들 중심으로 이런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가지고 통곡을 했다잖아. 그 처음에 이제 사인을 자기가 하겠다 그러고 곽종석이나 김창숙이 올라갔는데 이미 인쇄소에 인쇄가 들어간 이후였어. 그거 딱 봤는데 유림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세상에 500년 이 조선을 우리가 지켜왔던 이 유림이 이 성원에 빠졌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 닦고 딱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민족대표 33인이 다 감옥에 잡혀가 있어. 그쵸? 민족대표 33인이 감옥에 다 들어가 있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니까 윌슨 민족 자결주의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 이 독립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바로 만국공법. 그게 딱 미리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 세력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이 학파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유림단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이 유림이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137명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파리 장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 파리 장서 내용이 뭔지 제가 봤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다 한자야. 한글로 번역이 돼 있는데 뭐냐면 우리 그 대한의 유림 곽종석 김복한 외 137명의 유림이 서명을 하노니 이러면서 쫙 이제 내용이 돼요. 그러면서 온갖 자연 만물도 다 스스로 일어날, 다 스스로 살고 우리 민족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있다. 그런 능력이 되는데 처음에 능력이 된다. 자연의 이치가 맞다. 두 번째, 그런데 일제가 우리를 1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했다. 그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만국 평화를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모이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평화를, 독립을 보장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파리장서 내용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김복한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자기 지역에서 이 독립청원서를 쓰고 있었어. 근데 우연히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곽종석이 쓰신 거랑 이분이 쓰신 거랑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성주 지역에서 만든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기호학파 충청도예요. 충청도에 있던 분들하고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서 조정을 해갖고 137명이 이제 서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내려고 해가지고 그 137명 중에 과연 이거를 들고 누가 프랑스 파리로 갈 것이냐. 그리고 누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심산 김창숙 선생이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발을 다 하고 이렇게 중국 사람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상해에 갔더니 김규식이 일주일 전에 먼저 떠났어. 프랑스 파리로. 근데 프랑스 파리로 갔다 왔다 하려면 돈이 15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데다가 일정도 힘든 데다가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물어봐. 김창숙 선생한테 잉글리시 되세요? 물어봐. 안 되지. 그래갖고 지금
영어를 잘해도 갔다가 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영어 한자 못해가지고 어떻게 가겠느냐. 그러니까 김규식이 먼저 가 있으니 이거를 영문으로 번역해가지고 제출을 하게 하자. 근데 사실은 이 파리 장서를 들고 갈 때 그냥 들고 가다 검열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꼬아가지고 집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집신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가져갔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가서 이제 그 영문으로 보내고 그러면 나는 이제 다시 국내로 들어갈까? 근데 국내로 들어가지 말고 이 상해에서 같이 활동을 하시라 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얘기해요. 네. 우리가 그 신규식, 박은식 할 때 알았지만 뭐예요? 한문 공부 엄청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해 혁명이 막 중국에서 막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신해 혁명 세력들과 함께 일제에 저항하면서 혁명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렇게 심산 김창숙 선생님처럼 한학의 조예가 깊고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나이가 벌써 많으셨어요. 40대쯤 좀 이렇게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상해 임시정부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원 경상도 대표를 이렇게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때 순원을 만나서 필담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고 한국 독립후원회를 이끌어내게 돼요. 한국독립후원회는 이 순원만 만난 게 아니라 장개석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당 정부의 그 지원을 받아서 이거 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유학생 50명을 데려다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러다가 임시정부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뭐예요? 이 이승만 위임 통치한 연합국에 가가지고 뭐예요? 우리나라를 일본에서 구해가지고 연합국에서 우리나라를 관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특히 미국에서 우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단지 신채호 선생이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승만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성토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해요. 이승만은 조선민족 대표라 일컬으면서 미국에 노예되기를 원했음은 광복운동의 수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결별을 선언하고 어디로 가? 이제 북경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독립운동 중에 아주 내가 힘든 부분이 많았다. 그 중에서 끊임없는 회유가 나를 참 힘들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북경에 있을 때 대표적인 밀정이 김달하라고 있어요. 이 김달하가 찾아와, 김창숙 선생. 근데 이 김달하는 누구냐면 김환란의 형부야. 이화여대의 그 김환란의 형부. 근데 김환란이 기독교 신자잖아요. 그리고 독립운동가 중에 기독교에서 계속 활동하신 분이 그 이상재 선생이에요. 월남 이상재 선생. 이상재 선생하고 김환란하고 같이 이 중국으로 건너와요. 중국으로 건너왔을 때 이 김달하가 학교 선생이었어. 조선에 그 일제 선생이었는데 같이 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박학다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조선에 저런 천재가 있었나 이래갖고 뭐 얘기 탁 하면 뭐 그냥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김달하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심산 김창수 선생 같이 교류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 밀정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김달하가 와서 막 김창숙 선생한테 막 울면서 선생님 이렇게 고생이 많으시고 그때 21년부터 임시정부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힘든데 가정들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기 조선에서 올 때 그 성균관을 일제가 압수해가지고 경학사를 만들었어요. 경학사라고 만들어서 그 경학사는 이제 제일 위에를 누굴 뒀냐 하면은 이러한 천황, 일본의 천황을 제일 위에 두고 그 유학자들을 다 이렇게 했던 그 경학사의 부재학 자리를 제가 맡아놨습니다. 선생님만 오케이 하시면 그 자리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야. 김창수 선생한테. 근데 사실은 김달하가 밀정일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근데 딱히 뭐 그 증거는 없으니까 모함하지 말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날 알게 된 거야. 그래갖고 김창수 선생이 호통을 치고 내보내고 나서 이 독립운동가들한테 가서 보니까 김달하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이놈 밀정 맞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김달하는 어떻게 됐냐면 다물단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그 2탄 수업할 때 다물정신, 뭐 대물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물단이 뭐냐면 의열단 앞에 생겨가지고 밀정 처단을 하던 사람들이 다물단이에요. 그 다물단원들이 와서 이 김달하를 목 졸라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다물단에 이 목 졸라 죽이러 온 사람 중에 누가 있냐? 이회영의 형 이서경이 있죠. 이서경 제일 돈 많이 기부했던 이서경의 아들이 다물단 회원이었어요. 다물단 단원이었어. 그래서 그 다물단 단원이 와서 김달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가 중국에서 활동했던 당시에 김창숙 선생의 젊은 시절 얼굴이에요. 이게 젊은 시절 모습이고요. 이 사진을 이제 확대한 것 같아요. 요 사진이야. 그래가지고 요분이 우당 이회영 선생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